예. 오늘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제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요, 이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총리님, 세월호 참사가 나고 대통령이 언제 사과했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한 12일쯤 지나셔서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앞에서 유감 표명을 하셨죠. 그래서 사과는 국민에게 해야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서 무려 한 달이 지나서 5월 19일에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문제로 지금 총리께서도 실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 문제로 대통령이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지요. 정홍원 총리 세월호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 기자회견이나 담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경로로 사과를 했습니다.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 총리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조 시대, 왕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인 가뭄이 나도 기우제를 하고 반찬 숫자를 줄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민에게 어떤 도리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 총리와 총리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깊이 생각하시고요. 대통령께도 진언하셔야 됩니다. 위임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국회에서 오늘 총리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장관님. 네. 앞서 여러분들이 그 대규모 세수 결선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중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온 경제 전망치를 5년간 그거를 이제 평균 내에서 전망치를 잡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전망치 문제가 늘 예산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이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재부가 잡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가 늘 민간이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런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와서 자체적으로도 KDI 등과 함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또 지금 관계 기관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개선 방안을 꾸준하게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개선안을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조세 감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로 보면 2010년도 법인세 감면 규모로 보면 한 7조 정도의 법인세 감면 중에서 반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0대 재벌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한 1200개 기업이. 반면에 43만 개의 200억 이하 매출에 를 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이 법인세 감면 규모는 1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1000개가 44만 개보다 2.5배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감면 제도가 대기업에게 특혜적으로 몰려있다, 그 혜택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숫자를 보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법인세 감면의 주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R&D 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고용투자세 공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은 주로 특히 R&D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많이 R&D 지출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조세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어떤 유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건데
대기업들은 이런 조세 감면을 통한 유인 효과를 주지 않아도 글로벌 경쟁이라는 시장 경쟁 압력 효과로 인해서 R&D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R&D 투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차라리 거기서 생겨난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을 줄여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자원 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대기업의 R&D나 이런 쪽은 그 감면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대기업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리스크가 높은 R&D 이런 부분들은 또 정책적으로 또 지원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도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선뜻 그렇게 리스크 높은데 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우리 국가의 먹거리를 창출한다. 현재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내일 모레 부처 질의할 때까지 조세 감면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안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공기업 부채가 지금 국가 부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대비 108%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500조 가까이 됩니다. 예. 523조인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무려 244조, 40%가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그 요금 동결 부분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함에 따른 그 증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해야 될, 예산으로 해야 될 걸 공기업한테 떠넘겨 놓고, 그렇다고 공기업의 부채가 늘으니까 공기업 구조개혁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는 우리 보고 빚내서라도 사업하라고 해놓고 언제는 너희 빚 많으니까 구조조정해라. 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국가 정책 사업을 이렇게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제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공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또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또 불가피하게 공기업이 적자를 보더라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불가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있는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빚이 확 늘어난 거는 예산 편성을 국회에서 승인받지 못하니까 그걸 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회 예산심의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가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사업해놓고 나중에 그 부채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런 편법적인 떠넘기기는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공익 목적을 달성을 위한 그런 성격의 문제로 생겨난 뭐 LH 공사의 주택 사업 이런 문제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국가의 정책 사업을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기업 부채를 총량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공부문의 부채. 지금 공공기업 정상화 계획에 따라서 부채 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토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 예산은 부처별로 신청을 해도 기획재정부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지금 공공부문은 각 부처별로 인허가를 받고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처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총량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공공부채가 오히려 지금 국가부채를 능가하는 이 수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공공기관의 부채를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지, 특히 일정 비율,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부채를 지금 기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서 각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총량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계획도 국회에 보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중기 재정 계획할 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528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개 부처 54개 사업이 감액시켜놨는데 오히려 증액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나 감사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예, 우선 그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정부로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원을 실제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법인 내에서 불가피하게 이전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은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건을 정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예산의 정감액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결산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재정당국에서 각별한 노력을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평소에도 모니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시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감사원장님, 지금 그 사업 내역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만약 국민들한테 읽어드리면 이게 정말 그렇게 불효불급해서 전용해가면서 했어야 될 사업인지 국가보훈처가 6.15 60주년 사업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다가 신청한 퍼레이드 예산 삭감됐더니 전용해서 사용하는 퍼레이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한번 이 사업 목록 보셨습니까, 장관님? 예, 저 사업 내용을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봤습니다. 이게 국회가 감액 결정한 것을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증액해서 집행할 만한 사업이었습니까?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하여튼 국회가 심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빈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 때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DTI LTV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DTI LTV에 따른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아니 규제가 아니고 실제로 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실제요? 실제는 그동안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해서 현재 규제 상한보다 좀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DTI LTV 완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DTI는 34%밖에 안 됩니다. 지금 60%로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그 규모가 그 상한을 초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LTV도 지금 51%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평균적으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시 말해서 그 실링이 낮아서 지금 대출 받고 싶은 사람이 대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특히나요. DTI 규제는 LTV와는 조금 더 다르게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상환할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지금 현재 업권별 차등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왜 제2금융권에는 더 많은
DTI를 허용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계부채 구조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규제로도 34%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대출 받을 여지가 아직도 15%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LTV DTI 규제 때문에 실제로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집을 살 여력을 가진 사람이 집을 못 사는 게 아니고 내수경기 침체나 실질적인 서민들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어서 일부 대기업만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고 대다수의 구매력을 가져야 될 중산층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 구매력이 떨어져서의 문제인 거지 빚을 내지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그 DTI LTV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그 국회가 내려서는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계 가처분 소득 정대책도 아울러 같이 가야 된다. 가계부채 관련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서 관련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장학에서는 DTI LTV 규제 때문에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사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런 평균적으로 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 부분들은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수요자가 지금 나라와 예. 주택시장에 이런 엄청난 파장을 끼치신 분이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DTI LTV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못 사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풀면 집 사게 돼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그럼 일률적으로 평균을 가지고 자, 모든 걸 다 해석을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지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보충 질의에 더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 남구 갑의 이채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